가축 분뇨 문제가 이게 지금 동네 그 악취 때문에 마을끼리 지금 마을 전쟁을 할 판이던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가축 분뇨 퇴비야 또는 뭐 뭘 한다고 했더니 그 싣고 다닌다고 온 동네 퍼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경기지사 할 때 난리던데요. 그 싣고 옮기는데 막 동네방네 흘려나가지고. 네. 제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몇 군데 봤는데요. 실제로 바이오가스 시설로 잘 운송해서 처리하면 바이오가스 시설이 일종의 혐기성 시설이라 전혀 냄새가 그래요?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우부는 바이오매스로 하면요. 네. 훨씬 에너지 순환도 하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원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 환경 측면에서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던데. 네. 그다음에 4대 강의 재자연화. 이건 계속 논쟁거리인데. 어쨌든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실효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실효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영산강하고 금강의 보호를 일부 이제 농사 짓는 철이 아닐 때 일부 개방을 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지하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점검을 네.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낙동강 쪽에도 취양 수장이 개선되면 네. 같이 그걸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보호의 처리 문제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이거 뭐 가치 논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경 불안정이 심해져서 기후 불안정이 네.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중호우나 이게 뭐 너무 심해져서 지금 기존의 그 홍수 방어 시설이나 재난 방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200년 빈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데 있습니다. 그 지금은 최대로 잘한 게 100년 빈도인데 되게. 네, 평균 50년에서 100년 네.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게 많고요.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홍수 취약 지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시설을 보완해 나갈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이거를 누가 판단할 거냐. 이게 뭐 중앙정부 관리 시설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네, 지원을 할 때 어디 우선순위로 할 거냐. 평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되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정부는 잘하는 데가 되게 1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인데 근데 이것도 막 길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정 지역은 더 위험하다. 여기는 예를 들면 200년 빈도로 반드시 신속하게 봉항해야 된다. 이런 데를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좀. 예, 교부 물실장 보호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이 좀 취약합니다. 근데 또 지방하천은 또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소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신도림의 그 굉장히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침수 피해가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은 특정 도시하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좀 총체적으로 여러 시설을 같이 보고 지방하천이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빗물 터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인프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인프라보다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 예보, 이 위험을 미리 알려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그쪽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2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이 필요한 지역, 급하게 필요한 지역 이런 데를 좀 골라내야 될 텐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어쨌든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뭐 급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 근데 지방하천들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그냥 뭐 이양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손을 떼버릴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중에 급한데
심각한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중앙정부 기준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여기부터 또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 이걸 정해서 좀 순서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저희가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제방을 어디다 쌓을지, 뭐 배수를 어떻게 시킬지 하는 부분을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기획을 세우는데 지방하천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합리성,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강 그러니까 치수 시설 보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는 손을 뗀 거예요. 안 합니까 아예?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하천을 유입하는 지방 하천이 좀 취약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국가 하천에 영향을 받는 배수 영향 구간은 국가가 직접 좀 할 수 100% 할 수 한다. 있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그 일반적인 보강이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기 하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뭐 이 복구 사업 예산은 또 중앙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복구 나 그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던데 어딘가가 수재 피해가 발생해서 다 무너지면 복구하는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금도 지원하잖아요. 지방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 관리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뭐 정확하게 뭐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항상 고민인 부분이 예방 투자를 해서 했으면은 그 네. 예방 투자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그것은 싸게 먹히는 측면이 네, 있잖아요. 피해가 많이 날수록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랄 해저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기본 계획 세울 때 좀 취약지구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 연간 그 예를 들어 수재 피해로 복구 비용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국가 하천 말고 지방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 예비비로 좀 그 정도 그 편성을 하고 정도밖에 안 있습니다. 돼? 매년 더 많습니다.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조 단위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최근에는 수천억 단위 예. 매년. 예. 어쨌든 그거를 좀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하다못해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데부터 방어를 미리 해놓는 게 좀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이양을 했을 때 매년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 그 1조 원이 치수 사업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친수 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그 교부세 말씀하신 교부세하고 인센티브하고 연결하는 네. 구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 이제 기후 1차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 취약한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 구역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기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나눠서 국가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방하천은 아예 지원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실장이 말한 것처럼 국가하천에도 지방하천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가 지금 지원해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오히려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조금 미리 지원을 해줘서 그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재정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단 기초 자료나 아니면 학술적인 논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환경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재정 지출이나 이런 문제는 행안부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좀 분석이라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환경부 쪽에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수재 방어 시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대구 지역의 식수 문제,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뭐
안동근무를 쓸 거냐 어디더라 또 해평치수장 해평인지 네. 구미 이걸 할 거냐 뭐 그 하다가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인근을 지나는 낙동강의 복류수 네, 복류수와 강변 여가수. 강변 여가수를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다라는 결론에 내부적으로 이르렀나 봐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대구 쪽의 현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사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학술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 강변 여가수 그다음에 복류수라고 하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에 그렇게 이른 거예요. 네, 필터링을 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올라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플랜트 시설을 지어서 직접 대구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일부 치수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전면적으로 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서 시험 시설을 예, 그 실증을 하고 검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구 취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류수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바닥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강바닥에서 일종의 필터 기능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 밑에서 강의 바닥, 강바닥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 그렇습니다. 강바닥의 지하수를 네. 복류수라고 하고 강변 여가수는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강변에 만들어 가지고 네, 물을 걸러서 취수한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거의 1급수에 가깝다. 네, 구미 강물보다 더 깨끗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표충수보다 훨씬 깨끗한 것은 이미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동댐 물보다 더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도수관로 길이도 훨씬 짧고요. 가까운 데서 취소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그럼 있는 뭐 것 이거 같습니다. 어디로 뭐 할지 뭐 장거리 그 뭐 급수관인가요? 송수관 네. 그거 만들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낙동강 본류 수지를 원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 식수 가지고 맨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들 생각해서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그 울주 암각화 보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동네 물 관련돼서 온갖 복잡하게 남마처럼 얽힌 게 다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부산인데요. 부산 문제. 부산은 조금 취소는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만 원천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하 기관들 중에 발전소도 있잖아요. 원래 한전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남쪽, 동쪽, 뭐 중앙 뭐 이렇게 막 찢어 가지고 발전 자회사를 5개 만들었어요? 4개? 5개, 5개?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한수까지 6개. 그런데 이 각계 발전 자회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걸 왜 나눠놨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좀 어때요? 왜 저기 당시에 발전 회사를 발전과 판매를 구별을 하고 송배전을 구별하면서 발전사들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나면서 이게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고 멈췄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네, 돌아오지도 못하고? 네, 괜히 사장만 5명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눈 것도 내가 이 뭔 기준인지 잘 모르겠던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남동발전. 남동발전은 발전시설을 5개가,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넷, 여섯, 7개 가지고 있어요? 네, 남동발전 강기훈 네, 사장님. 7개 가지고 있는가 봐요? 네, 7개입니다. 분당발전본부는 지역난방공사 있는 거기 네, 있는 그거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은데 발전 부분은 남동이 하고 남동이 있고. 하고 네. 난방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네, 하고 그렇습니다. 싸울 일 없어요? 똑같은 시설 잘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시설을 우리 거를 이제 열이 나오면 전기 생산하고 열이 나오면 그걸 대신 팔아주니까 저희네들은 일거양득입니다.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는 경계가 접하는 거죠. 네, 붙어 있습니다. 뭐 관리 붙어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문제나 이런 거는 그 시설은- 명확하게 분담이 돼 있나 보죠. 예, 시설은 뭐 서로 이제 이게 공용으로 쓰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발전은 발전대로 또 그 난방은 난방대로 하니까요. 여기는 보니까 발전 시설 중에 4개가 석탄 발전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천포 다른 저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있습니다. 많이 이제 네. 다른 발전 자회사 분들은 이 유연탄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죠.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아마 남동발전이 지금 최고 많이 아. 석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 그러면 발전. 남동 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으로 갈랐던 거예요? 네, 아마 그것이 연도가 지금 많이 남아서 지금 보존되고 있고. 여하튼간에 그때 나머- 당시에 나눌 때는 네. 남동 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 대체 네, 이렇게 거의 석탄입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네. 다른 발전소도 대략 발전소 기기별로 대략 한 6개도 8개씩의 석탄 발전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한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임의로 쪼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네.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2차관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발전 경쟁 먼저 해야 되겠다. 경쟁을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가스 발전소하고 당시에 있던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균형 있게 적당히 나눠서 나눠- 경쟁을 예, 시키자. 나눈 겁니다. 지금 어때 경쟁 효과는 있어요? 일정 정도 뭐 발전 경쟁 발전 자회사들끼리 경쟁. 구매를 좀 한국전력이 하고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쟁 효과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러니까 경쟁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원료를 뭐 조달하는데 좀 싸게 한 군데서 좀 구매를 하면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해서 단가 경쟁을 해서 단가 경쟁에서 네. 원료 가격을 낮춰야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 저런 문제는 예를 들면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경쟁하다가 산재 사고 많이 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뭐 하도급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결국 그게 못하게 좀 하고 있고요.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일종의 부작용.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인력을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거 막 경쟁하다가 결국은 산재 사고 많이 나고 우는 사람 많이 생기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단가 경쟁을 위해서 원료 경쟁을 하는 거는 저희는 조금 장려합니다만 합리적인데 기존에 이제 인건비 경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 못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균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를 분석해 봤더니요. 네. 사실상 이제 본사가 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그 김영균 씨에 대한 월급 급여를 계산해서 줬는데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500만 원 됐습니다만 실제로 김영균 씨가 받았던 돈이 200만 원대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용역 회사의 관리자들 몫으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가고 민간이 돈을 덜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서 중간 그런 착취가 벌어져서 그런 그런다.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 관리 부실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한 거라면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결국 중간에 떼먹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 그 말이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좀 정신 차리고 좀 관리를 잘하면 피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문제는. 근데 본질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 되겠죠. 전력 시장 구조로서는 전체 원가 경쟁의 95% 이상이 원료 경쟁입니다. 원료 경쟁이? 이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있겠지만 뭐 좀 분리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기업적 요소가
좀 크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의 경계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가 공공 영역에서 그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또는 너무 잔인하게 그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국가가 그 예를 들면 인력 채용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이게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1년 11개월 해가지고 정규직 안 만들고 바꾸려고 네. 2년 안 되게 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그리고 심지어 11개월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고용하고 말이에요. 그걸 왜 정부가 왜 그러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죠. 정부는. 네. 국가는. 모범이 돼야죠. 사용자,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어요.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이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어쨌든 이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남동발전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참 김용균 씨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네. 그 어느 회사였어요? 같은 회사 어디? 서부발전인가요? 서부발전이? 네. 남동, 남부, 서부, 서부발전. 중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부발전은 발전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저 국내 8개소에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전국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예. 여기는 주로 어떤 발전소예요? 저희들도 화력하고 가스복합하고 신재생 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화력이에요? 화력이 전체 한 50%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이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하동화력 인프라 활용 계획 그냥 호기심인데 여기에다가 갈사만 수상태양광 하동 거창 양수발전 이걸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동화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남부발전 김윤동 사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이 이제 가스복합 화력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이제 수도권 인근으로 이제 가면서 하동군에 대한 거기에 상응해서 일종의 대형 투자를 해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동서발전 여기도 당진, 울산, 동해, 일산, 음성 여기 발전소 몇 개 있어요? 예, 동서발전 예, 사장 권명호입니다. 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남 건설 추진본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여수에 있는 이제 네, 5까지 해서 6개. 네네. 여기도 역시 육해상 풍력에 참여하고 있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유연탄 발전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엔탄은 저기 이제 LNG가 많네요. 주로 이제 한 10기가 정도 전체 동서발전 용량의 한 6기가 정도가 석탄 발전소입니다. 여기 6군데 표시해놨는 걸 보니까 유연탄을 쓰는 데는 당진뿐이고 나머지는 다
바이오매스, LNG 뭐 그런데 예, 그리고 당신의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쫙 붙어 있어서 여러 개가 예. 거기 있군요. 그렇습니다. 동해 발전소도 예,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 발전소는 지금 발전 시설은 다 갖췄는데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동해 발전소가 이제 저기 수명이 다해서 이제 아, 대체 그래? 발전으로 새로 지은 데 아니고 예, 동해가 지금 알았습니다. 예, 새로 진 데는 민간 발전소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포스코 삼척의 포스코하고 강릉이 아닌 이 민간 발전소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동업을 많이 했나 봐요? 공동 투자를? 예, 저기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예, 자체 사업하는 것도 있고 SPC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데 매우 자잘한 게 많아요. 뭐 지붕에 이렇게. 이건 뭐 이 발전소에 산단 뭐 지붕 특성인가요?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조그만한 거 어디 회사 지붕에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 태양광도 좀 했습니다. 네. 서부 발전. 서부 발전도 뭐 석탄 발전이 한 절반쯤 되나요? 석탄 발전이 약 55% 정도 55%.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전부 다. 수력 원자력.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로는 태양광 발전 포션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간헐성 문제도 있고 야간에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걸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게 주로는 이제 수력 발전 같아요. 이건 필요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양수 발전, 예. 수력 발전은 생각보다 발전량이 적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양수 발전을 하면 이제 물을 또 퍼올려 가지고 다시 이제 발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낙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예, 예. 예,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까? 그 에너지를 일부를 이제 전기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일정량의 에너지로 다시 물을 퍼올려요. 네, 그럼 다시 발전을 해요. 네. 그럼 밑에 퍼올릴 때 그 얼마나 손실이 되나 에너지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네, 이제 낮에 태양광이 많이 있을 때 그 태양광을 가지고 어쨌든 예를 들면 네. 1kW로 네, 이제 물을 퍼올려요. 그럼 퍼올린 물로 다시 발전을 해요. 그러면 네. 그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이제 되냐고요? 그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 손실률 효율이 얼마나 예, 되냐고요? 손실률이 대략 한 30%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80%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kW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퍼올린 걸 다시 그걸로 발전하면 800kW? 네, 한 30%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엄청나게 효율이 높은데? 네, 그 그래서 양수 발전이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양수 발전이 그 효율이 가장 그 이연성 자원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8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효율이 좀 떨어져서 한 70% 정도, 현재까지 70에서 80% 사이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70~80% 된다고? 예,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예전에는 한 60% 정도 됐었지만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70% 이상까지 효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졌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최대 고민이요.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거를 과거에는 그린 수소로 만들어서 다시 전기화하는 게 좋겠다고 그건 뭐 생각했는데 10%대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수소로 만들 때 거의 한 50%가 열로 빠져나가고 다시 수소를 전기로 70%. 네, 전기로 다시 바꾸는데 또 50%가 사라져서 전기에서 최종 전기로 가는데 한 25%에서 그래요? 자리가 30%만 남으니까 한 70% 정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30%밖에 안 사라진다고요? 그럼 양수 발전소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제 뭐 그건 이제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비용은 듭니다만 효과는 양수 발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가격이 현재는 비싸고요. 그래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와는 제철 등등의 꼭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최대한 뭐 그린 수소 발전 혹은 핑크 수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효율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른 효율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80%면 생각보다 많이 보존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원전 있잖아요. 원전 새롭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전 하나 짓는다. 시작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자료 동네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것도 정당마다 틀려 이상해.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아,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던데? 7년밖에 안 걸린다고 주장하던데? 실제로 착공해서 짓는 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뭐 그 저기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여사는 장관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 아닌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통상 수원 원자력 직무대행 전대욱입니다. 사장께서 해보세요. 예,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간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13년 11개월 걸리고요. 이걸 13년 11개월 나누면 이제 부지 선정 한 2년. 부지 선정. 예, 그다음에 그거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하는데 한 40개월, 3년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런데 부지 선정 후에 한 9년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 자 부지 선정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지 선정에 2년 걸린다는데 뭐 하느라고 2년 걸려요? 일단은 이제 부지 망원경 가지고 땅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지? 행정 저희들이 절차? 아니면 절차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지를 한수원 이제 검토를 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지진 있나 없나 이런 거 등등. 예. 이제 그거 하는데 2년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아주 순리대로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공고한 대로 막 응해가지고 했을 때 얘기죠. 막 주민들끼리 싸운다. 일부에서는 한다 그러고 일부는 안 된다 그러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 쪽에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은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됐을 경우. 예, 그게 그 이제- 경우 2년. 그게 예, 이제 2년을 보는 겁니다. 부지 선정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됐을 경우에 한 13년? 13년 11개월인데요. 13년. 여기서 뭐 이제 15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착공 아니에요. 공사 부분이 이제 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삽을 뜨기 시작해서 준공하는 데까지가 7년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6년 한 5개월 걸리고 이제 합쳐서 이제 13년씩. 우리 부사장님은 당적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SMR 관련된 건데요. 여기 110페이지에 자료도 있는데, ISMR이 혁신형 SMR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이가 이노베이션. 그런데 이거를 2035년까지 지어보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0년의 허가를 받고 설계 인간 28년에 받고 3년 후에 설계 인가를 받아보겠다. 그럼 지금 거의 다 개발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그럼 3년 만에 설계를 할 정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시작한 게 21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기본 설계가 한 2년 걸렸고 지금 표준 설계가 지금 3년 정도 가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원전 산업계에서는 향후에 원전 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표준 설계, 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하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다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수요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필요하고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MR의 위험성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는 다른 겁니까? 그 뭐 기술적으로는 한 1000분의 1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설비를 그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터빈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부분을 최대한 한쪽에 이렇게 다 몰아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 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수조 같은 데를 아예 담궈서 사고 나면 수조 위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그냥 수조 밑으로 바로 담그는 그런 좀 원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강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그 통상 형식의 원자로 예. 원자력 발전 시설 예. 이거보다는 1000배 정도는 안전해졌다. 예, 훨씬 안전 이제 수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배 위험성은 그렇다. 보통 한 200-300메가와트 정도의 소규모 원전이고 냉각 방식이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방사능 누출 위험성도 적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폭발 위험성도 낮다. 예. 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원리나 방식은 비밀이면 얘기하지 말고. 비밀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전의 모든 원천 기술이 이제 거의 미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네. 최고 수출 때도 문제가 하여튼 뭐 있었지만 그건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MR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 그 기술 특허 관련이나 이런 쪽 그 법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원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제가 좀 보충하면요. 지금 장관이 더 전문가예요? 3세대 SMR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3세대는 물로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SMR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와서 테라파워 뭐 한다는 거는 4세대 SMR인데요. 그거는 냉각 방식을 물로 하지 않고 다른 냉매를 써서 그 소듐이나 다른 냉매를 써서 하는 4세대 이 SMR도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회사들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제 설계나 아니,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3세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물로 건, 냉각한다고요? 네, 3세대 방식이고요. 4세대 방식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로 냉각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술에 따라서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통으로 설계를 대략 한 17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로 작게 설계를 해서 한 4개 정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내에서 그 사고가 번지지 않게 설계하는 거고요. 그 세대 기준은 물을 쓰느냐 다른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용 연한이 예컨대 3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 이렇게 늘어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면 그 사용하는 핵 연료는 똑같은 거예요? 핵연료는 조금 그 지금 핵연료가 농축도가 올라가요? 농축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소형화할 수 있어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어차피 추세가 조금 농축도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